안녕하십니까. 최창호입니다. 최창호의 주거 토크.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거권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각 분야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주거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복지? 또 편안함? 또 쾌적함?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니 해도 주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단군 일의 최대 민족의 과제, 이 두 개의 과제 중에 배부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된 듯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게 사는 분도 있고 또 급식을 또 제대로 못하는 또 학생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밥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시대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대 과제 중에 등 따시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대한민국은 경제 세계 13위다. 또 무역으로 말하면 7대 국가에 들어간다. 좀 더 또 순위가 앞당겨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당겨졌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이제 넘어갔죠. 아무튼 세계에 나가서 세계 곳곳을 누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대한민국의 또 이정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정말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 이 집 문제만큼은 지금 전혀 해결을 못했다 이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요. 맨 처음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 게 군사정부 초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임대를 했다가 얼마 안 돼서 그 분양해버리고 말고 그러고 나서 공공임대 주택에 쭉 뭐라고 할까 좀 부재의 시대를 거쳐오다가 이 공공임대주택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냐 60년대도 그냥 지나가고 70년대도 그냥 지나가고 80년대 말에 들어와서야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온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임대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이 관념, 개념 이것이 완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집은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편안한 자리이고 그리고 안식처이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몸을 의지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의식주 3대 요소 중에서도 현대시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집을 투기의 수단 또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즉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 무대로 이렇게 옮겨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소비, 네, 이게 제목인데요.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이런 제목이 있군요. 자, 그러면서 20대 국회 시험대 10번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하라. 그러고 삐리삐리리 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제가 쓴 겁니다. 프레시안에 엊그제 썼는데 이 인기 많습니다. 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무튼 이 주거 문제, 주거권 문제, 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저의 칼럼입니다. 이 주거토크하는 최창우의 칼럼이라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여기까지 PR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문제가 많다. 정확한 이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줄여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국기법이라고 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도표를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본재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는 데에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5,400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넘으면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5,400 이 돈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돈이 아니고 이제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이든지 간에 이 재산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본 재산액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재산 기준은 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재산액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대도시 기준으로 5,400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또 해결도 해야 되고요. 또 기본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옆에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로 선정되는데 3중 전기철조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3중 전기철조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추정소득이라고. 추정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월 72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정소득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확인소득이라는 말로 최근에 법을 바꾸면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추정소득이 무엇이냐? 소득이 실제는 없는데 몸이 말하자면 건강한 편에 속하면 즉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면 근로할 수 없다. 장애 판정이 되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다. 이런 경우 또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어떤 판정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한 달에 월 72만 원은 버는 걸로 가정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추정소득입니다. 두 번째, 부양의무제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직계 가족인 경우 부양하는 의무가 서로 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즉 부양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 가정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 환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놔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이것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 환산하는 그런 환산 시기 또 있고 환산율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정소득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보통 하루 최저임금액 6,030원에 6,03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8시간씩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48,000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 48,000원 받고 15일 일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15일을. 그래서 15일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그것을 계산했더니 한 달에 72만 3,600원, 즉 72만 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예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가운데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제 근로 무능력자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데요. 64세, 60세, 58세 이렇게 되었는데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장애 판정도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장애 판정 나오려면 꽤 심각해야 나오는 대한민국 사회잖아요. 이제 그런 분은 소득을 확보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세모녀 사건 난 그 세모녀 가정이 바로 그런 경우죠.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 두 딸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실직을 했지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 무능력자가 근로 유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 무능력자 아닌 사람은 근로 유능력자. 발음이 힘드네요. 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추정소득을 부과해가지고 1인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월 72만 원 버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3명이 72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210만 원 버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 그때 팔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전에 이제 식당에서 일하던 그 식당이 일단 직장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팔을 어느 정도 다쳤다 이런 거 가지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의 그런 조건의 식당에서 일을 했는가 그걸 모른다. 이거는 있긴 있지만 하여간에 그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분을 제외하고도 두 딸이 이 정도 버는 것으로 예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득 환산액 계산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떤 집에 1억 2천짜리 아주 허름한 단독주택에 삽니다. 제가 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식구가 한 7명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주 허름한 그런 단독주택은 좀 없기도 하겠죠. 약간 시골스러운 데나 이제 그렇겠지만, 이제 그러면 1억 2천, 뭐 이런 데 이제 산다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1억까지는 주거자산으로 보는데 2천만 원, 나머지 1억 2천에 그 2천만 원 있잖아요. 2천만 원은 소득이 막 발생하는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거자산의 경우도 이 소득이 일부 발생하는 거로 보는 건데요. 하여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야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대도시면 뭐 서울, 뭐 또는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막 인천 이런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1억입니다. 1억까지 주거자산으로 보겠다. 중소도시는 6,800만 원까지 주거자산으로 보겠다. 농어촌은 3,800만 원까지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 잠깐 옮겨와서요. 생계급여 대상자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일단은 5,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중소도시는 3,400만 원. 자, 대도시에 5,400만 원, 중소도시에 3,400만 원 이랬는데 대도시 5,400만 원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거자산 같은 경우 보니까 대도시는 1억이니까 이 5,400에서 1억까지 그 차이가 얼마 납니까? 4,600만 원 차이가 나죠. 4,600만 원. 네, 4,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요까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근데 4,600만 원도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보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다 잠시 좀 써보는 게 이해를 편하게 할 것 같은데요. 대도시, 일단 중소도시는 일단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 5,400만 원을 뭘로 본다는 겁니까? 기초 기본 자산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거자산은 대도시 경우 얼마로 본다는 겁니까? 주거자산은 1억으로 보겠다. 한도입니다. 한도. 이게 이제 주거자산이고요. 자, 여기로 옮겨옵니다. 이 맨 마지막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재산소득 환산율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주거자산 있죠. 주거자산. 이 첫 번째 이 칸이 주거자산입니다. 주거자산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재산으로 말이 바뀌었군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4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아닌 거는 몽땅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이 4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 달에 여기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돼 있는 걸 제가 연 기준으로 계산을 여기는 한 겁니다. 월 기준으로 주거재산은 1.4%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은 4.17% 달달이 소득이 생기는 거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6.26% 좀 넘게 한 달에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고리떼금을 하는 사람 취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 달에 말이죠. 한 달에 100% 이익이 나는 걸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권자 같은 경우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 2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한 달에 소득이 2천만 원 발생하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차가 없으면 실제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없는 사람일수록 차가 있어야 그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계란이요, 계란 이럴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냉장고, 오디오, 저
전축 삽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크면서 동네에서 이 오디오 삽니다. 막 이러니까 맨날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아예간에, 그 오디오, 전축, 냉장고 삽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사를 하려면. 근데 아무튼 간에 차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주거 자산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얼마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까? 1억 2천 있는 거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거 자산 같은 경우 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집입니다. 집. 주택을 조그만 거 하나 아무튼 간에 저렇게 싼 집은 없는데 그냥 편의상 가정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1억 2천 말고 막 더 가정을 하면 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요거 다시 정리합니다. 대도시 기준입니다. 대도시, 뭐 성남시 같은 경우 중소도시로 보겠죠. 근데 이제 대도시 이렇게 보면 대도시는 기본재산 5,400을 인정하고 주거재산은 1억까지로 본다 이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수거권자 지금 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1억 2천을 이 2천의 주거자산, 즉 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허름하든 뭐하든 간에 아무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1억까지는 주거재산으로 봐가지고 여기 1억 한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1억 한도로 지금 나와 있다고 했죠? 주거자산이 1억까지 한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주거재산 소득 환산율,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월 1%니까 1년을 계산하면 1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12%요. 그런데 1억을 넘어가면, 이 한도를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일반 재산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1억까지 한도였는데 1억 2천이 지금 됐잖아요. 2천 초가 됐잖아요. 요 2천을 뭘로 계산을 하겠다? 2천을 바로 일반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달마다 4%가 좀 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50%의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에? 2천만 원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2천만 원에 5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거권자 지정을 하는데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1억 2천으로 가정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1억 4천의 주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1억 4천을 가지고 있으면 배로 뛰니까요. 그러면 4천의 50%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5,400에서 아까 이거 빼고 나니까 1억에서 빼고 나니까 아까 얼마 있어요? 1억에서 5,400을 빼고 나니까 아까 얼마입니까 이게? 4,600이네요. 그죠? 4,600 이거에 대해서는 주거자산으로 계산하는데 즉 연 12% 월 1%씩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4,600만 원의 1%는 얼마입니까? 46만 원이 소득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46만 원이 달달이. 이 46만 원이 소득으로 발생하죠? 예. 46만 원 발생하죠? 그리고 2천만 원, 1억 2천에, 제가 지금 1억 4천이 아니고 1억 2천 그대로 갑니다. 1억 2천에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즉 2천만 원의 소득이 즉 1년 동안에 발생을 하는 것이 50% 발생하니까 1년에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달달이 나누면 한 85만 원 정도 되나요? 85만 원 정도. 그럼 85만 원에다가 46만 원 합치면 131만 원의 소득이 저는 생기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득도 없고 단지 이 흐름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왜
기존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한 것으로 가정을 하면서 수거권 지정을 못 받게 하느냐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수거권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종 철조망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전기 철조망이라고 했느냐. 3중입니다. 그래서 추정소득,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부양하지도 지금 대부분 못하는데 부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 환산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가지면 1000% 막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1년에 1200%죠. 참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수거권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권자는 지금 계속 숫자가 한정돼서 130만 명 정도, 135만 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지금은 뭐 맞춤형 급여라고 해가지고 생계급여가 뭐 조금 더 이렇게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분류만 다르게 해놓고 막 대단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별로 바뀐 바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 약간 증액되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맞춤형 급여 막 이렇게 동네 방네 막 써붙이고 하니까요. 어떤 상담 하던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맞춤형 급여라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급여를 추가로 주는 뭔가가 새로 생겼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새로 좋은 제도가 좀 나타난 줄 알고 수거권자이신 분인데 수거권자면 뭐 됐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수거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빠듯한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병이나 나가지고 그죠? 비급여 이런 거 막 쓰고 나면요 완전 대책이 없고요. 그 적은 수급비로도 어떤 분은 10만 원씩 저축하는 분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면 뭐 또 저런 문제가 발생할까 겁이 나니까 자신의 조카 뭐 앞으로 해갖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모여지는데 그런데요 또 그분 수거권자 가족 말고 또 어디 친척이나 가까운 또 어떤 형제 자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 댁에 뭔가 큰 또 병이 생기거나 병고가 생기면 그 돈 또 갖다가 또 그것도 또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거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과일 가게 앞을 지날 때 그쪽을 안 보고 가기도 하고 1년에 과일을 한 번 사 먹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쇠고기 이런 건 맛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의사 간호사가 이제 있는 그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두 분 다 수거권자세요. 어머니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분은 60대고 어머니는 90대인데 근데 90대 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의사가 집에 가시거든 쇠고기를 좀 사잡수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이 자신도 모르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의사가 막 웃더라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죠.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날 밤 집에 이불 덮어 쓰고 어머니 몰래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수거권자가 그런 정도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거권자로 지정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바로 수거권자로 지정 안 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30만 명, 135만 명 정도 뭐 조금 더 불어났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생계급여 지원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구가 3%가 채 안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거 절대빈곤층을 한 8%로 보고요.
상대 빈곤층까지 하면 대개 15% 내지 18%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8%까지 15%까지 대책을 다 세우죠. 그리고 8%까지는 이분들 적극적인 지원책을 세우는데 우리는 부양, 의무제, 뭐 추정, 소득, 재산, 환산 이렇게 해가지고 삼중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이것이 그 대단한 정말 선진사회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주거공간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저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지역에 뭐 아파트 1억 이하가 예를 들면 있습니까? 그리고 1억 이하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식구가 많은 집 같은 경우 1억인 집에 전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주거 자산 같은 경우 뭐 보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95% 보정률이다 이런 게 있어서 5% 정도는 500 정도는 또 좀 제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별로 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선책 이것은 뭐냐? 저렇게 주거 공간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 소득이 있다라고 저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수급권자로 지정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다.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 1억 2천이 또는 1억 5천이 되는 어떤 공공주택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또는 뭐 거의 없고 막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동가숙서가식 해가지고 사는 이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급권자의 반의 액수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일이죠. 지금 48% 이런 정도가 되는데 유럽 OECD의 4배입니다. 자그마치. 자살률도 또 OECD 또 최고, 뭐 아마 세계 최고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주거 문제만큼은 소득 환산율에서 빼라. 주거 문제 이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공간을 어떻게 처분을 해가지고 뭐 줄여가는 이런 것이 주거권, 주거복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새들이 알을 낳고 그 둥지에서 새를 키워서 새가 날아서 자립할 때까지 그 공간에 함께 이렇게 살듯이 그 공간을 팔거나 뭐 또는 은행에 잡히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까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그 집을 잡히지 않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잡히냐 해서 은행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공하게 사는 거야. 겨울에도 어떻습니까? 막 냉방인데 그냥 냉방에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 재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거죠. 주거 공간을.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이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평균 전세가가 지금 4억이 지금 아파트 경우 이제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2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평균 전세가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 거기도 이 식구 숫자 기준이라든지 그분들 상태 같은 걸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거하는 공간을 소득도 발생하지도 않는데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수거권 지정을 회피하는 거, 이런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새로운 사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 올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